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고요. 네, 작년 우리 정부 결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예. 최근에 이 총선 이후에 예.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발언을 하셨잖아요. 예, 국무회의 맞습니다. 석상에서. 거기서 보니까 건전재정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예, 그랬죠.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자리였었죠.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를 해서 뭐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임하겠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우리는 이 건전재정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힘썼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힘썼는데 좀 세심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뭐 연인 간에 싸워요. 그러면은 일단 뭐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죠. 네.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 좋겠는데 이런 걸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데?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죠.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오히려 사과 안 하니만 못한 일이 있는데 분명히 총선에서 실패했으니까 여당 입장에서 그래서 뭔가 화난 거예요. 국민이 화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는데? 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난 정부의 재정 중독을 나는 해결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고 애썼고 건전재정을 했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했는데 세심하지 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과를 한 건지 자랑을 한 건지 좀 잘 모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밤늦게 막 만취해서 들어온 이 남편이 예. 나 다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 이런 거야 미안해 이렇게 그렇죠. 말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 근데 문제는 정말로 그 만취가 이 목적이 어떤 뭐 이 바이어를 잘 이렇게 대우하기 위해서 업무 연장선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서 술을 마신 것도 맞죠. 그런데 이게 그냥 동창이랑 술을 마셨다. 이래놓고서 힘들게 일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건전재정을 하느냐고 굉장히 애썼다라고 했는데, 근데 건전재정이 지켜졌다면 뭐 저는 또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 결산을 보니까 건전재정은 말로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전재정을 지키지 못했다. 말로는 이 2시까지, 3시까지 열심히 술을 마셨다지만 이게 바이어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동창이랑 술을 마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낮에 열심히 일하느라 힘들어서 밤에 술을 마시고 동창이랑 술을 마시고. 그런 거네요. 예, 우리는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지적해 주셨는데 예. 우리나라 결산 그렇죠. 발표하는 거 예. 그거 그때 거의 이미 했어야 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예, 예. 그리고 총선 전에 해야 되는데 끝나고 한다고 한다. 그 얘기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끝내주는 경제 방송 시간이 12시 반인가요? 네, 12시 반입니다. 12시 반에 네. 시작을 하면은 12시 30분에 딱 출근을 하시나요? 아니 미리 하죠. 그렇죠, 미안하죠. 왜 그러냐면은 방송은 소중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준비 30분에 딱 많이 해야 맞춰서 됩니다. 오면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끝내주는 경제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결산은 이 끝내주는 결산보다 저는 더 소중하다고 보는데요. 양보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법적으로 결산일 감사원에 제출하는 시간은 4월 10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4월 9일, 4월 10일 날 제출하는 일은 없고요. 네. 항상 언제 하냐면은 3월 말에 다 이 내부적으로 다 서류를 만들고 4월 첫째 주 국무회의, 항상 국무회의는 화요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4월 첫 번째 열리는 국무회의에 작년에도 결산을 통과했고 재작년에도 재재작년에도 예외 없이 항상 4월 첫째 주 화요일 국무회의 첫 번째 열리는 국무회의 통과를 했어요.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국회는 이 9월 4일까지 제 결산 4월 10일까지라고 말했나요? 결산은 4월 10일까지고 네네네. 이 예산은 9월 4일까지 해야 되는데 9월 4일까지라고 해서 9월 4일이나 9월 3일 날 그 제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항상 이 8월 마지막 주 화요일 그 국무회의 열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예산 결산을 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재재작년에도 그랬고 예외 없이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4월 첫 번째 화요일 날도 넘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 화요일도 넘어가고 하필이면은 4월 11일 날 이 감사원에 넘겼는데요. 왜 4월 11일일까?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던 것에 4월 대한 10일 수요일이고 4월 11일 목요일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4월 그 총선을 뭐 좀 의식한 거 아닐까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좀 생겼죠. 정확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예. 총선을 넘겨가지고 제출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예. 그게 무슨 사정이었는지도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 건전 재정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죠. 그런데 굉장히 큰 규모의 적자가 발표가 됐어요. 한 87조 원, 관리재정 수지 개념으로 87조 원의 적자가 87조 원 예. 적자.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적자가 나온 거죠. 근데 재정 중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전 재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고 하면 예. 일단은 글쎄 뭐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도 그렇죠. 적자는 안 나야 건전 재정이 됐다고 표현을 해야 그게 맞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뭐 적자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거고 이 흑자가 흑자가 더 많이 나면 날수록 좋은 거고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정 경제라면은 돈 많이 벌면 좋은 거고 많이 저축하면 작년에 제가 1억 저축했습니다. 그럼 부럽잖아요. 작년에 빚이 뭐 1억 생겼습니다. 그럼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우리는 국가 재정을 이해할 때 가정 경제로 비교해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기업과 한번 비교하는 것이 가정경제에 비교하는 것이 더 난데 기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투자를 안 하고 내가 그냥 당장 올해 이 흑자 폭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할 타이밍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칭찬받아야 되나요? 안 되죠. 아니죠. 그러면. 네. 기업은 주가 폭락하죠. 맞습니다. 네. 기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할 때는 좀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을 때는 이게 적당하게 이 돈을 아껴서 이 기업의 건전성, 재정 건전성 확보하는 것이 이게 타이밍마다 다른 것이 바로 기업인 거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너무 많이 지출하는 것도 당연히 안 좋고 너무 적게 지출하는 것도 당연히 안 좋고 각각의 이 타이밍에 맞춰서 경제 상황, 사회 상황에 맞춰서 어쩔 때는 지출을 늘리고 어쩔 때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 재정의 원리인데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해서 올해 적자가 생겼어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뭐 괜찮은 그렇죠. 겁니다. 네네네. 근데 올해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적자가 생겼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 그리고 또 복지도 국민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예. 복지 지출을 늘려서 적자가 생겼어. 이럴 수는 맞습니다. 있지만 그렇죠. 복지를 줄였는데 적자가 났어. 그럼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 그런데 작년은 23년도는 22년도보다 이 재정 지출이 70조 원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22년도 중앙 정부가 지출한 금액보다 23년도 한 70조 원 정도 덜 지출했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안 했다는 거죠. 사회 투자, 뭐 R&D나 아니면 복지나 이 사회 투자가 결과적으로 70조가 줄었으면 이렇게 투자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자 나면은 안 되는 거죠. 투자를 안 하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관리재정 수지 개념으로 87조 원 정도가 적자가 났으니까 이 적자 규모도 뭐 문제긴 문제지만 이 적자의 이유, 적자의 질을 보면은 투자도 안 했는데 적자가 생겼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게 정말 큰 문제네요. 예. 근데 그러면 그걸 좀 나눠서 볼 수 있나요? 세입, 그러니까 예. 들어온 돈도 있고 나간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간 돈이 한 70조 줄었다고, 세출은 줄었다고 말씀. 작년보다 한 70조 원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예상, 그러니까 계획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639조를 쓰기로 국회에서 땅땅땅을 했어요. 그럼 639조를 써야 되는데 거기서 한 20조 원, 한 610조 원 정도만 썼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덜 쓴 거네요. 그렇죠. 원래 계획은 639조 원인데 실제 쓴 돈은 610조 원이고요. 그걸 불용이라고 표현하나요? 뭐 불용도 있고 뭐 2월도 있고 네네네.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지출은 전년보다 한 70조 원 덜 쓰고 계획보다는 뭐 한 30조 원 정도 덜 썼고요. 그리고 수입은 수입은 예상보다 한 62조 원 정도. 예. 52조 원 정도. 52조 원 정도 수입은 총 수입이 덜 들어왔습니다. 세수가 52조 원 줄고 예, 맞습니다. 70조 원 덜 썼다. 전년보다. 예, 전년보다 그리고 70조 원, 계획보다도 예. 계획보다는 한 20조 원. 근데 숫자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예. 그 50조 원이 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근데 70조 원은
덜 맞아요. 썼다. 예. 그러면 적자가 87조 원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예리하신데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네. 맞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그 예상에 따르면은 그 23년도에 적자가 얼마나 날지 예상을 한 게 있겠죠. 이게 관리재정 수지 개념으로 한 50조 원 정도는 적자가 날 거야라고 예상했어요. 50조 원보다 약간 더 많이 적자 날 거야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세수입은 50조 원 이상 덜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상 적자는 50조 원이 조금 넘고 그런데 예상보다 50조 원이 세수가 더 펑크가 났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 정도 적자 나는 게 정상적이죠? 100조 나야 그렇죠. 되는 것 같은데. 100조 원 정도 네. 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원래 50조 원 적자 날 줄 알았는데 세수가 그것보다 50조 원이 더 안 들어왔으면 100조 원 이상 적자가 나는 것이 우리의 추측인데 그렇죠. 합리적인 추측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100조 원 이상 적자가 나지 않고 딱 87조 원만 적자가 났어요. 이것이 저는 이 작년에 87조 원 적자가 났다라는 사실보다 왜 87조 원밖에 적자가 안 났지? 라는 것이 더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어디 딴 데서 가져올 때가 있나요? 딴 데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일단 어디서? 덜 쓴 부분이 있고요. 네, 네. 이 덜 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원래 639조를 쓰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639조 원을 쓰느라는 것은 정부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재작년에 22년도 말에 국회에서 여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땅땅땅 한 거죠. 23년도는 639조를 써야 돼라고 이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시킨 거가 바로 639조 원인데 행정부는 입법부가 시킨 대로 639조 원을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639조 원을 쓰지 않고 610조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원래 행정부가 해야 될 역할 범위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덜 썼으니까 원래 썼다. 국회가 쓰라고 한 돈보다 덜 썼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수지 적자가 줄어든 거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 통장 얘기는 뭐예요?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했다고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거는 저는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네,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다면은 이 세입과 세출이 항상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1월 달, 3월 달 같은 경우는 법인세 수입이 들어오지만 2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수입이 들어올 게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2월 달이라고 해서 지출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우리는 한국은행에 잠깐 돈을 빌렸다가 이제 법인세 수입이 3월 달에 들어오면은 다시 갚았다가 4월 달에 돈을 빌렸다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수입이 이게 뭐 들어오면은 다시 갚았다가 이런 것이 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말하는 한국은행 일시대출인데요. 이 한국은행 일시대출은 이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1년을 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모두 상환을 하는 거여서 뭐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큰 중요한 건 관심은 아니다. 안 갖고 있습니다. 진짜 마이너스 통장 같네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큰 물건, 자동차 같은 걸 살 때 카드를 그은 그렇죠. 다음에 월급날이 돌아오기 전에 그 어떻게 카드값 갚는 날짜하고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이런 한국은행한테 빌리는 마이너스 통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물론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외평기금에 있는 돈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잘 했어요. 외국환 평형기금이죠. 네, 외국환 평형기금. 그게 외환 보유고 지키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평기금, 외국환 평형기금이란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달러를 샀다가 팔았다가 달러를 샀다가 팔았다 하기 위해서 이 만든 돈이 외평기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평기금에 작년에 우리가 달러를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외환 전문가는 아니어서 작년에 달러를 많이 판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정 전문가 입장에서 많이 판 것은 팩트인 거고 그래서 이 달러를 많이 팔았다는 얘기는 달러 자산이 그만큼 감소하고 팔아서 생긴 원화 자산이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원화가 외평기금에서 조금 쌓였어요.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언젠가는 또다시 이제 달러를 다시 사야 되잖아요. 조만간에 언젠가는이 아니라 이 달러는 조만간에 계속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원화 자산이 보통 쌓이면은 또 조만간에 달러 자산을 사기 위해서 갖고 있다가 달러 자산을 사겠죠. 그런데 작년에는 20조 원 정도 되는 원화 자산을 우리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자기금에다가 이 조기 상환을 한 거예요. 공적자금 관리기금. 예,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공공자금. 이 공자기금인데요.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기재부 기금, 기재부 기금이다. 원래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에서 빌려온 맞습니다. 돈인 거죠. 예, 외평기금의 돈을 뭐 땅을 파서 돈을 벌어서 달러를 사는 건 돈을 아니잖아요. 찍어낸 건
아니니까. 예, 돈을 찍어낸 것도 당연히 아니고 이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자기금에서 돈을 빌려서 달러를 샀다 팔았다 하는 건데 빌린 돈을 이 조기 상환을 한 거예요. 상환 시점이 되지도 않았는데 조기 상환을 한 것이 20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 20조 원 정도 조기 상환을 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요. 그만큼 국채 발행량이 20조 원 정도 덜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세수결손이 뭐 전체 국세 결손이 한 56조 원, 총세입 기준으로 한 52조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니 국세 수입이 56조 원 덜 거쳤으면은 이 국채를 56조 원 추가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작년에는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았어요. 아. 우리 대통령께서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하셨고 실제로 기재부는 대통령 지시를 성공적으로 잘 이행을 했는데 50조 원이 세수가 덜 거쳤는데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은 이유가 일단 30조 원 정도 지출을 줄였고요. 그리고 20조 원 정도 외평기금에 있는 돈을 갖고 온 건데요. 문제는 국채를 추가 발행을 하지 않는 거가 우리는 국채를 추가 발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지켰다. 좋은 거죠. 뭐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정책을 했다라면 저는 뭐 당연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척만 했다. 이거는 좋은 것은 아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20조 원 국채를 추가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왼쪽 주머니에 있는 이 외평기금에 있는 20조 원을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공자기금에다가 그냥 옮긴 거예요. 근데 왼쪽 주머니에 있는 20조 원이 오른쪽 주머니로 갔다고 해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재정 건전성은 그대로지만 마치 재정 건전성 지표 국채 추가 발행량은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통계적 착시가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 보니까 이 아니, 문제는 복잡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이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제가 무식하게 이렇게 예, 정리하면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술 안 마시고 돈 덜 쓰고 예. 그리고 돈 열심히 일해서 돈 조금 더 벌어서 예. 가정 경제의 빚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예. 나중에 우리 노후에 쓰려고 했던 예, 예. 아내하고 합의했던 그 예.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돈을 옮기고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쓰는 건 그대로 다 쓰고 예. 버는 것도 오히려 덜 벌어가지고 쓰는 것은 다 쓰진 않았죠. 쓰는 예, 것도 예, 덜 예. 쓰고 버는 것도 덜 썼지만 예. 그 옮겨놓은 돈 맞습니다. 200만 원 옮겨놔서 그렇죠. 200만 원만큼 덜 적자가 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비유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벌어서 20조 원을 더 벌어서 이 추가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았다. 이거는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이미 있는 왼쪽 주머니에 있는 외평기금에 있는 돈을 20조 원만큼 그냥 끌어다 썼는데 이랬을 때 우리는 사실상 왼쪽 주머니나 오른쪽 주머니나 마찬가지 국가 재정인데 언젠가는 달러를 사기 위해서 이 다음 정부가 됐던 간에 아니면은 내년이 됐던 간에 공자기금에서 20조 원을 언젠가는 다시 빌려와야 돼요.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국채 추가 발행을 20조 원 안 했던 걸 때문에 마치 다음 정부나 아니면 언젠가 미래에는 20조 원을 괜히 더 국채를 추가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계적 착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꼼수나 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제가 외환 정책을 몰라서 네. 그러니까 외환 작년에 20조 원을 판 것이 적절한 외환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팔아서 결과적으로 현금이 20조 원 쌓인 것은 사실이에요. 현금이 20조 원 쌓인 거를 그냥 공자기금에서 갖고 있는 것이 좋은 건지 그냥 현금 생긴 김에 바로 그냥 조기 상환을 하자. 조기 상환하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근데 물론 저뿐만 아니라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한 같고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예, 맞습니다. 팔아서 좀 맞추려고 예, 판 완화시키려고 것까지는 했겠죠. 뭐 이건 상식적인 건데 팔아서 생긴 돈을 이거를 외평기금이 갖고 있을지 아니면 공제기금에 조기 상환할지 저는 이것을 뭐 꼼수 때문에 조기 상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조기 상환을 했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고 그리고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외환 전문가가 보기에 우리나라 외환 정책은 어떤 외환에 대한 논리 때문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딱 외환 논리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외환 논리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근데 외환 논리가 아닌 다른 논리, 예를 들어서 세입이 안 거쳤다라는 이유로 20조 원을 괜히 갚았다라는 시장의 오해 와 우려가 생기면은 외환 정책에서도 안 좋은 거죠.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작년에 20조 원을 공제기금에 갚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외환 정책 차원에서 갚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세수가 부족해서 20조 원을 괜히 불필요하게 이 조기 상환한 거 아닐까라는 오해가 생기는 것 자체가 이 외환 정책에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꿀단지가 생긴 것 같네요. 지금 환율이 계속 급등해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그거 완화시키려고 계속 팔고 그러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다음 정부 그렇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가 왔을 때 환율 상황이 바뀌면 맞습니다.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겠네요. 국채 발행을 무더기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국가 채무도 이번에 그 비율이 늘어난 걸로 발표가 돼서 그것도 또 그 비판을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것 자체는 저는 특별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국가 채무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 국채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는 그렇죠. 다 이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작년에 발행한 국채, 재작년에 발행한 국채, 재재작년에 발행한 국채가 다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채 총량은 늘어나는 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최초로 GDP의 50% 넘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근데 그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지나갈수록 높아가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GDP 대비 비율이라는 것은 분자는 국채고 분모는 GDP잖아요. 근데 GDP는 누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GDP는 당연히 작년 GDP, 올해 GDP, 내년 GDP가 따로 있는 요 경제 개념으로는 플로어 개념인 거고요. 유량 개념인 거고요. 이 분자인 GDP는 이게 누적이 되는 거여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GDP도 늘어나고 국채는 누적이 되니까 더 늘어나고 그리고 자산도 늘어나고 부채도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업 부채를 볼 때 부채액을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자산 대비,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이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순자산 대비 중앙정부 순자산 대비 이 부채 비율을 보면은 뭐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유지되고 있다. 예. 핵심은 그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조기 상환한 20조 원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늘어나지 않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국채가 그렇게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저는 예상보다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거가 바로 외평기금에서 20조 원을 갖고 와서 그렇기 때문인 거고 이것은 겉으로는 국채가 생각보다는 덜 늘어났지만 이것은 재정 건전성은 뭐 왼쪽 주머니가 오른쪽 주머니로 간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정부가 그만큼 부담을 떠 안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담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다.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건전재정 기조를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재정 중독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지금 작년에도 간신히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잘 맞춰놓은 반쪽짜리 건전성이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건전하게 보이지는 않는 건전성인데. 근데 올해 내년에 지금 기재부가 예산안 짜기 시작할 텐데 이걸 지켜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반쪽짜리 건전성보다 건전성의 유지에 실패를 했다라는 평가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자 규모가 작년에 87조 원 적자가 났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재정 수지 적자가 났고 코로나 시즌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큰 규모의 적자 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7년이나 18년 항상 재정 수지는 흑자가 났었고요. 19년 뭐 코로나 이후 코로나를 빼놓고서는 가장 큰 규모의 적자인데 문제는 작년이 아니라 올해나 내년이죠. 올해 세수 결손이 오냐 안 오냐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예측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세수 결손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것은 저는 한가한 논쟁이라고 봐요. 세수 결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해 목표치가 92조 원이거든요. 마이너스 92조 원이거든요. 관리재정 수지
목표치가 세수 결손이 하나도 되지 않고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세금이 그대로 거쳤을 때 올해 관리재정 수지 목표치가 마이너스 92조 원, 작년에 그 마이너스 87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목표가 달성이 돼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올해 마이너스 92조 원이 이거를 건전재정이라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래서 건전재정을 말로만 건전재정은 실패를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투자도 하지 않았는데 건전재정이 실패한다는 것은. 세출도 거의 유지되는 거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올해 세출이 작년도보다 2.8% 늘어났어요. 작년도 세출보다 네네네. 올해 2.8% 늘어나는데 2.8% 늘어났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은 작년도 물가 상승률이 3.6%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물가는 3.6% 늘어났는데 국가 지출은 2.8% 늘어났어요. 그럼 실질적 지출은 늘어난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거네요.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 국가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이 작년보다 세수입이 마이너스 2.2%로 감소되면서 이게 더 이 국가 재정 그 건전성이 위배가 돼서 마이너스 92조 원이 된다라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또 대통령은 계속 선거 때부터 감세를 또 강조를 계속 맞습니다.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세를 하면서 세수 이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 이 두 가지는 이거는 우리 어느 대통령이 돼도 이거는 지킬 수가 없는 일인 거고요.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를 인식을 하는 것이 저는 경제 마인드의 가장 첫 번째가 이게 두 마리 토끼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재정 건전성은 재정 건전성대로 지킬 수 있다라는 어떤 정부의 약속은 지금 이 재정 수지를 보면은 이 약속은 허망하게 됐고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감세와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해서 선택을 해야죠. 합의를 해서 국민들끼리 오케이 우리는 감세를 하는 대신에 재정 건전성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든지 우리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포기하겠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가 있지만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굉장히 깝깝한 것 같은데요, 상황이. 재정 적자가 대규모 재정 적자가 예정돼 있는데 그것도 사실 지금 예고한 정책을 다 수행하면 그것도 못 지킬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대통령이 연락드려가지고요. 우리 이러저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제안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재정 건전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좀 올드 패션, 오래된 이게 유행이 지난 개념이에요. 옛 노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옛날 노래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럼 선진국은 재정 건전성 상호하지 않고 그냥 막 쓰냐? 당연히 아니고요. 선진국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 말고는 이제 안 쓰는 말인 거고요. 어떤 생각해 보면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은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근데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게 재정 건전성은 지금 당장 지출을 줄이고 당장 국채를 발행을 하지 않으면은 마치 재정 건전성은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도 이러한 재정이 빵꾸나지 않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지출을 늘려도 안 되고 너무 부채를 늘려도 안 되고 적절한 수준의 경제가 발전이 돼야지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우리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너무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정부가 지출을 적게 해서 내수가 안 좋을 때까지 내수가 이렇게 불안할 때까지 정부가 지출을 너무 줄여도 안 되고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가장 적절한 지출을 하는 것이 바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제 선진국처럼 하자. 다른 선진국은 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는 왜 단순하게 이미 거의 안 쓰는 옛날 유행가와 같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지 저는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현재 수준의 올해 계획된 세입 세출, 그리고 국채 발행 규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놓고 봤을 때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맞을까요?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은 정부가 건전성도 높아지고 재정 건전성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4%예요. 네. 그 1.4% 굉장히 낮았죠. 굉장히 낮았던 이유가 일단 내수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내수라는 것은 민간 소비에다가 정부 지출 두 개를 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 그 민간 소비 지출 증가율을 보면은 1.8%였어요. 1.4%보다는 1.8%도 굉장히 낮은 거지만 이 1.4%인 경제 성장률보다는 상회했거든요. 아니 민간 소비가 1.8% 증가했으면 최소한 내수도 1.8%는 증가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내수가 1.8%를 증가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정부 지출 맞습니다. 때문에 정부 지출이 정부 지출이 1.4%보다 더 낮게 정부 지출 증가율이 1.3%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민간 소비가 그래도 나름대로 증가하면서 내수를 불러일으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민간 소비는 노력했는데 정부 지출이 민간 소비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못 줄 망정 정부 지출이 오히려 이 경제 성장률보다도 더 낮게 이 증가율 증대 폭이 더 낮아서 이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작년도 정부 재정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도 1.4%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정부 재정 위기다라고 저는 네이밍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선순환 고리. 작년에 너무 정부가 지출을 줄여서 내수가 쪼그라들고 내수가 쪼그라들어서 세수입이 안 거치고 세수입이 쪼그라들어서 지출을 더 줄이고 지출을 줄였더니 내수가 더 쪼그라드는 이 악순환 고리 때문에 지금 이 작년에 경제도 안 좋고 지출도 줄였고 적자 폭도 늘어나는 이 악순환 고리에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말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선순환 고리를 회복하자. 적절한 수준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절한 수준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내수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서 세수입이 들어오고 세수입이 들어가서 더욱더 정부가 지출을 규모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선순환 고리라는 의미이죠. 그렇군요. 적절한 수준까지 지출을 좀 늘려서 첫 걸음을 한번 디뎌보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게 진짜 하시기 어려운 얘기예요. 재정 전문가가 지출을 늘리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도 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셨으면 다시 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얘기만 다 들으셔도 국가 재정에 대해서 이해가 책 한 권 읽은 것만큼 높아집니다. 이상민 나라살림 연구소 수석 연구위원님하고 작년 윤석열 정부 결산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